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테마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법상 임대차를 공부했습니다. 그 민법상 임대차가 임대차에 대한 기본법이 되고, 오늘 하는 주택임대차와 다음 테마인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 대상물 중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규정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민법상 임대차를 기본으로 하고 이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특별히 규정된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민법상 임대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법들이 필요했는지, 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는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 이 법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150페이지 개요 부분에 제가 적어놓은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왜 필요했는지, 민법상 임대차 규정으로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하는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민법상 임대차로 주택임대차도 규율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계약입니다. 계약은 채권 발생 원인이죠. 즉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 그 계약한 임대인, 그 계약한 임차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집주인, 소유권자가 바뀐 거죠. 물권자가 바뀐 겁니다. 변경된 소유자한테는 전 집주인과 했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쪽에서는 집주인 바뀔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주인 바뀌었다고 나가라는데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바뀐 집주인이 내줄 의무가 없어요. 채권 계약이니까. 그래서 쫓겨난 다음에 옛날 집주인을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도 하한이 없기 때문에 짧게 계약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집을 나가야 돼요. 근데 주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그 기간을 사람의 자유에 맡겼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 안정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문제도 있어요. 보증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맨날 후순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다른 권리들이 모두 변제를 받은 후 남는 돈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하고 같이 그걸 나눠 먹어야 돼요. 대부분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을 때 떼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의 주거 환경만은 조금 다르게 규율을 하자,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겠죠. 이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이지만 무조건 꼴찌, 후순위로 가는 불합리를 개선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순위만큼은 지켜주자.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글씨가 이상한 거지 원래 제가 글씨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주거기간을 보장하자. 원래 최소기간이 2년이었다가 2020년 7월 3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갱신청구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년 1회 한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2년이 더 보장됩니다. 결국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4년의 최소 주거기간이 보장됩니다. 물론 4년만 산다는 게 아니라 묵시갱신이 더해지고 하면 저 기간은 무한정 늘어납니다. 그런데 요 4년은
최소한 임차인 쪽에서 쫓겨나지 않을 기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들어 있습니다. 저거 위주로 이제 보면 되겠죠. 151페이지 넘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를 보시면 주택에 적용됩니다. 민법상 임대차 중에 주택은 이 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없는 게 민법이 적용되고. 그럼 주택은 무엇인가? 이 법 자체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등기든지 주택 일부가 영업용이든지 뭐 채권적 전세든지 이때는 적용이 됩니다. 이 채권적 전세는 뭐냐면 보증금을 다 주는 거, 그러니까 월세 없이 전세금이라 해서 보증금을 다 주는 걸 전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임대차입니다. 전세는 물권법상 전세권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전세라는 말은 이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는 적고 대부분은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다음 회사 기숙사 등에는 그리고 주택이라는 것도 대장이나 공부상 공적 장부에 주택이라 써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창고를 주택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임대차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실제 용도입니다.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로 주택으로 쓰면 주택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주택으로 사용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교재 15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뭐가 다른지. 민법상 임대차하고 뭐가 다른지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대항력. 아까 말씀드렸죠. 대항력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원래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니까 계약한 사람한테만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을 쫓아내는 일이 생기니까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사람이 앞에 주인이 했던 계약을 승계해라. 이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가 있어요. 등기를 하면 등기부를 떼보면 되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이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는 걸 보면 보고도 그 집을 샀으면 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집주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실효성이 낮습니다. 실무상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안 해주죠. 그래서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혼자 이게 중요해요. 임대인 협조 없이 혼자 주택의 인도, 이사하는 거 말해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제3자라고 돼 있지만 핵심적인 사람은 바뀐 집주인입니다. 뭐 다른 3자하고 어떤 뭐 이해관계가 있을 건 없잖아요.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혼자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끄떡없습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음 날부터라고 돼 있죠. 통상은 같이 하는데 전입신고 먼저 하고 이사를 하면 그 이삿날 다음 날, 이사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다음 날, 이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음 날인지 아셔야 돼요.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3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3자한테 주장할 수 있거든요. 전입신고하면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날 확인이 안 돼요. 또 그날 주민센터 문 닫기 1분 전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3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이사도 마찬가지죠. 이사하는 날 점유를 했는지 점유를 완료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이사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외부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살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
통상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죠. 그래서 전입신고 다음날이 됩니다. 그 다음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그날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사할 때 한 번 더 등기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개사가 되시면 이사하는 그 당일까지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어떤 다른 액션을 취했는지. 자,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든 누가 오든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보증금도 그 사람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바뀐 소유자한테 내 보증금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 소유자가 나는 받은 거 없잖아요. 전주인이 받았잖아요. 이런 말 못합니다. 바뀐 소유자가 전주인이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153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 대항력은 점유를 잃거나 집을 비우는 거,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상실됩니다. 대항력이 상실되면 밑에서 보는 이 우선변제권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선변제권이 대항력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해야 된다면 이사하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돼요. 보증금 돌려줄 줄 알고 다른 데 계약을 해놨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요. 보증금 안 받고 이사 가면 대항력을 상실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사 가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상가에도 마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사 가면서 법원에다가 내가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 못 받았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명령을 하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든 주민등록을 이전하든 아무 관계없이 그 집에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는 것으로 담보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될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기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등기소에 직접 임차권 등기를 하도록 촉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이 부분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거는 경매로 주택 소유자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제 보증금 주세요. 저는 안 나갈래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항력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이 대항력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 그럴 때는 대항력 주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선순위 저당권자의 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저당권자보다 늦게 들어간 내가 그 집에 살아버리면 또는 낙찰자가 내 보증금을 물어줘야 된다면 그 집의 가치는 뚝뚝 떨어져 버리죠.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들어온 임차인 때문에 내 저당권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대항력 주장할 때는 선순위 권리자가 없을 때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고 다만 자기 순위에서 보증금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매에 있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그 임대차가 최선순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선순위가 아닐 때는 집 비워줘야 돼요. 보증금만 배당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는 선순위 등기부를 떼보거든요. 그래서 선순위가 있으면 그 부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을 때 들어갔다. 그러면 최선순위고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경매를 당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선택권을 줍니다. 이게 경매가 진행됐을 때 최선순위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고 나갈 건지 계속 살 건지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후순위 임차인은 돈 받고 나가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계속 살겠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선순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항력이고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이거는 대항력, 앞에 보셨던 그 대항력, 이사와 전입신고 하면 그 다음날이죠. 거기에 뭐가 붙냐면 확정일자를 하나 받습니다. 이러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확정일자. 임대차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전입신고 하러 가면 계약서 갖고 오세요 해갖고 거기다가 날짜를 찍어줍니다. 그거예요, 바로. 일단 전입신고까지 하면 대항력이 있어요. 그런데 확정일자는 뭐에 관계됐냐면 그 보증금 받는 거에 대한 관계입니다. 자, 구별하실 게 대항력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받을 권리입니다.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그 목적물의 선순위 권리자가 자기 만족을 다 얻은 다음에 남는 거를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후순위예요, 채권은. 먼저 왔더라도 채권은 후순위입니다. 채권 성격 자체가 우선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맨날 꼴찌에서 남는 것만 갖고 오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 순위는 지켜주자.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이 말이 무조건 우선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맨날 꼴찌였는데 자기 순서까지는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자기 순서가 언제냐? 이 확정일자입니다. 그럼 확정일자 기준으로 앞에 있는 사람은 먼저 가져가고 뒤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우선인 거예요. 이 확정일자 기준으로. 옛날에는 무조건 꼴찌였는데 이제 자기 위치까지 와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후순위나 다른 채권은 맨날 꼴찌니까 보다 우선이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입니다. 앞순위보다 우선이 아니에요. 앞순위보다 새치기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순위까지 끄집어 올려준 겁니다. 맨날 이 바닥에 있다가 자기 순위까지는 끄집어 올려준 겁니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니까 자꾸 최우선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위치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기 순위를 따질 때 이 일자를 따지는 거지 확정일자 다음날 이런 거 아닙니다. 대항력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 일자를 찍어준 그 날짜가 앞서는 애들보다는 후순위, 그 날짜 뒤에 있는 애들과 채권보다는 선순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이건 앞에 보신 우선 변제권하고는 달라요. 우선 변제권은 자기 순위인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자기 앞순위도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최자가 붙었어요. 근데 아무거나 새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액보증금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들, 그게 얼마인지 뒤에 보겠습니다. 자, 3번의 우선 변제권은 채권이 자기 순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맨날 꼴찌, 먼저 와도 꼴찌였던 애를 신분 상승을 해준 거예요. 그 정도도 특혜예요. 특혜인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자기보다 먼저 온 애들보다도 새치기를 해주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 전까지 대항 요건 구비하면 됩니다. 얘는 우선 변제권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우선 변제권보다 더 앞서는 새치기권을 주는데 뭐하러 우선 변제권을 따집니까? 그런데 이 소액보증금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리는 게 경매 신청 전까지 알리라는 거예요. 대항요건 구비라는 거. 이 대항요건이 뭐죠?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는 거.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좀 잘 챙겨줍니다. 자, 임차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소액을 말합니다.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받는다. 새치기, 여기 말이 우선이고 새치기 해줄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예, 경매 신청 전까지 전입신고까지 해라.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은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서 여기서 논할 수는 없고 문제 내기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만약에 낸다 그러면 현재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은 이렇다 하고 문제지에 써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볼 줄 알면 되는 거지 지금 이 금액을 외우거나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까지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법이. 다만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가액에. 뭐냐면 소액보증금이 그러니까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 그 집에. 그 금액을 합치니까 집값을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 집의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2분의 1은 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 금액이 낮아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는 그 집에 임차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대출한 이후에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오면은 세치기를 하잖아요. 그 미래의 세치기가 열려 있는 겁니다. 제가 세치기라 표현하지만 이거는 이해하기 좋게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이미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80% 대출해 줬는데 나중에 소액 임차인이 왔다. 근데 그 금액이 주택가액의 절반까지 미친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에서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80% 해줬는데 50%밖에 회수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해하시라고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 특혜로 인해 주택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선순위보다 우선하여 보호받고 나머지 금액은 원래대로 돌아가서 아까 우선 변제권 자기 순위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금액을 한번 볼게요. 이건 2020년 3월 1일 기준 대통령령입니다. 시험 당일은 이거하고 또 달라질 수 있고 이걸 외우라는 문제는 나올 리가 없죠. 가장 어렵게 나오면 이런 표를 주고 문제를 주는 겁니다. 볼 줄만 아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때 기준 서울시는 보증금 1억 1천만 원 서울을 보니까 적용 대상 1억 1천만 원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소액보증금이 적용되고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단 소액보증금 문제는 아예 안 생깁니다. 아예 이거 적용이 안 돼요. 더 볼 필요 없이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소액보증금 하는 거예요. 최우선 소액보증금. 자기 순위가 아니라 세치기 하는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일단 계약된 금액이 이거 이하일 때 자, 그럼 적용된다 까지예요. 이건 적용 여부예요. 자, 적용돼. 그러면 얼마를 보호받느냐? 세치기 금액 3,700만 원까지 세치기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계약 금액을 봐야 돼요. 자, 용인시 주택임대차는 보증금 1억에 계약한 경우, 그러니까 1억 밑으로 계약한 경우만 따집니다. 이거 넘어가면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용인에서 8천만 원 보증금에 계약했다. 그러면 이게 적용되고, 그러면 얼마까지 세치기 되냐? 3,400까지. 그러면 만약에 8천에 계약을 했다. 그럼 3,400은 영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럼 8천 중에 3,400을 뺀 4,600. 4,600은 자기 순위, 확정일자 순위, 거기서 받는 겁니다. 두 개 차이를 아시겠죠? 소액보증금이 적용되는 보증금 금액과 보호되는 금액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금액마저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주거생활 자체가 흔들린다. 이래서 이 경우는 영순위로 일단 보호해주고 나머지는 원래 순서대로 배당받게 하자. 이게 그 취지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고 156쪽 주거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간보장 2년이 최소한 보장되고 1회 갱신 가능합니다. 따라서 4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일단 2년 보장을 보면 이 법에서는 2년보다 짧게 계약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2년까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3년을 계약했다. 그러면 3년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3년 해놓고 2년이 되는 게 아니라 1년을 계약했을 때도 2년까지 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 기간이 보장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20년 7월 31일 작년에 도입된 갱신 청구권.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원래는 이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상가 건물 임대차에만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1년의 최저 기간을 보장하고 10년까지 갱신을 허용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나가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그걸 주택에도 도입한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비유하냐면 쿠폰이라고 해요. 쿠폰을 갖고 있다가 쓰면
한 번 갱신되는 거예요. 갱신되면 그 갱신된 것도 다시 2년 보장이 되니까 총 4년은 최초 계약 2년, 갱신했을 때 2년. 4년 동안은 임대인이 나가라 했을 때 쫓겨나지 않을 최저 기간이 4년이 되는 겁니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주택임대차에도 상가건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갱신 청구권, 쿠폰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역사상 최초로. 2년 보장해 준 것도 민법의 임대차의 한계를 벗어난 건데 그것도 이제 좀 짧다 이거죠. 뭐 애들 학교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는 3년씩이고 초등학교 6년이고 2년이면 중고등학교 3년 같은 경우 좀 모호하게 되잖아요. 학교 근처에 집을 잡았다가 2년 지나면 아직 졸업할 때까지 1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여러 안이 있다가 최소한 한 번 정도 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주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자, 그럼 갱신 청구권 어떻게 행사하느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2개월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이기 때문에 2개월이 적용됩니다. 이 책이 나올 때는 1월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1개월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계약기간 완료가 되기 거꾸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요 사이. 요 2개월 텀을 둔 거는 뭐 이사도 하고 좀 뭘 집도 알아보고 이런 걸 서로 해야 되잖아요. 새로 임차인을 들이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 공백을 둔 겁니다. 옛날에 1개월이었는데 1개월 동안 집 알아보고 뭐 이사하고 이런 거는 좀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2개월의 여유를 두고 시작은 6개월부터입니다. 요 사이에 이때 저 더 살래요. 이렇게 쿠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쿠폰 사용을 이때. 내용 증명이 제일 좋고요. 등기우편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요 사이에 행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거절 사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 예외 사유가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객관식으로. 기존 계약 상관없이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 살고 있는 주택임대차에도 요 기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쿠폰을 하나씩 다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행사하면 최저기간 2년이 연장되는 겁니다. 최저기간 2년이 연장됐다 해서 2년을 무조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해지 통고가 적용돼서 임차인 쪽에서는 나가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3개월까지만 임대차가 유지됩니다. 민법상 임대차에 있는 임차인 쪽의 해지 통고가 적용되는 거예요. 임대인은 할 수가 없어요. 임대인은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통지하면 6개월 지나서 임대차가 종료되지만 이 특별법에서는 최저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임대인 쪽에서는 해지 통고가 없고 임차인 쪽에서는 갱신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3개월 전에만 말을 하면 돼요. 그럼 그 3개월 동안만 계약이 유지되는 겁니다. 자, 임대인이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근데 악용을 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2번부터. 자, 임차인이 이기 차임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 이거는 해지 사유이기도 하고 차임 연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그랬죠. 무조건 뭐 모든 권리가 다 사라집니다. 이 갱신 청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것도 해지 사유. 임차권 무단 양도 전대. 이 해지 사유 다 앞에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 파손한 경우. 이것도 해지 사유. 주거 기능 상실된 경우. 이 경우에는 해지 사유인데 갱신 청구권을 줄 리가 없죠. 애울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갱신 청구권을 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합의해서 임차인에게 보상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안전사고 수용,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에 따르는 경우, 이 건물 노후돼서 2년 뒤에 수리할 거니까 2년만 있고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지하고 실제 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그때는 갱신 청구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려줬는데도 계약하고 저 여기 2년 더 살 거니까 수리하지 마세요.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기타 현저한 의무 위반. 자, 1번이 이제 중요한데, 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살겠다. 이때는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특이한 건데, 여기서 임대인에는 직계 존속,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위아래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임대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실거주, 들어와서 살겠습니다. 이럴 때는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고 삼자한테 임대했어요. 그게 밝혀지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거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이제 실제 누가 들어오나 살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부 차원에서 갱신청구권 거부 사유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그 집에 살겠다 이러면은 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복지갱신은 여기도 1개월이 아니고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날 때 다시 임차인 것으로 봅니다. 묵시갱신 적용되는데,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 쪽에서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최저기간이 보장되니까. 자, 계약을 했을 때 최저기간 2년 보장되고요. 그 다음에 갱신청구권, 쿠폰 썼을 때 2년 보장되고요. 이거는 쿠폰이 아니라 서로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났을 때 갱신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냥 서로 좋으니까 계속 가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서로 아무 말 없으면 계속 법이 연장 이렇게 해주고, 그때 연장된 기간은 임차인 쪽에서는 2년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년을 지키라는 의미는 아니고 임차인 쪽에 해지 통고, 그러니까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권, 경제 사정에 따라 차임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임대인은 올려달라고 할 거고 임차인은 내려달라고 하겠죠. 올리는 걸 증이라고 그러고 내리는 걸 감이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액을 하는 경우 차임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년 내에는 재차 증액하지 못하고요. 자, 임차권 승계는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부부이긴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월세 계약을 하고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 사실혼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인데 혼인신고만 안 한 걸 말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한 명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속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같이 살다가 한 명 죽으면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갑니다. 같이 살던 사람이 아니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같이 한참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쫓겨나요.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는 겁니다.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둘이 살다가 한 명 돌아가시면 다른 한 명이 임차권을 그대로 갖고 거기 살면서 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갖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100% 사실혼 배우자한테만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 상속법이 깨집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 재산인데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한테 가면 법 체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실혼 배우자가 다 권리를 갖습니다. 권리도 갖고 의무도 갖고. 자, 그러면 상속인이 있는 때는 어떻게 하냐? 임차인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살고 있지 않을 때, 이때는 공동상속을 합니다. 누구와?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상속입니다. 사망은 뭐냐면 본인이 싫다 그러면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큰 의미는 아니고요. 정리해 봅시다. 임차인과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법정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이 단독 승계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면 돼요. 임차인의 법정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촌인의 친족은 공동 승계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서로 협의를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상속인이 없으면 당연히 단독 승계하죠. 그건 논할 가치가 없고.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도 같이 살고 있어야만 이렇게
임차권 승계하는 거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이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살다 갑자기 쫓겨나는 걸 막아주기 위한 거니까요. 자, 159쪽 표로 한번 보세요. 임대차 일람표라는 건데 제가 정리한 겁니다. 각 대상 물건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 그 다음에 특징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동산, 토지, 그 다음에 공장, 창고 등 이게 민법이 적용되고, 건물 중에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상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주택까지 하고 이거 표를 보시면 이해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주거안정이고 상가는 경제생활안정이고, 주택이면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상가는 보증금이 큰 건 적용이 안 됩니다. 해당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요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대항력 보셨죠?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을 권리,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이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세측이 하는 권리가 아니라 자기 순위, 이 확정일자 가진 자기 순위에서 권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순위가 앞선 애들한테는 주장할 수 없고요. 뒤에 있는 애들이나 채권으로부터는 우선 변제가 있는 겁니다. 상가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상가에서 대항력은 건물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여기 주택이니까 주민등록이고, 예, 상가니까 사업자 등록이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건 똑같습니다. 구조가 비슷하죠. 우선변제권도 마찬가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 근데 이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받으니까. 이거는 주민등록할 때 받으니까. 비교가 되시죠? 임대차 정보 제공.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간,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 여기 가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누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누가 전입신고했는지, 누가 확정일자를 갖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 못 받았을 때 관할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가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대항력, 이사 가면서 대항력을 유지시킬 때. 집을 비워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잖아요.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이사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걸로 간주해 줍니다. 다른 곳에 이사하고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이곳에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한 걸로 쳐주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 합의를 하는데 임차인은 2년이 보장되고 상가는 1년 보장되고, 여기는 1회 갱신 쿠폰이 하나 있고 여기는 10년까지 쿠폰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1회니까 4년. 갱신될 때마다 2년, 1년이 계속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1년 보장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그냥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정 갱신은 6월에서 1월 되는데 이제 2월로 바뀌었습니다. 수정. 종료 전 6월에서 2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되고, 몇 번 갱신되든 이건 제한이 없어요. 민법상 법정 갱신은 임대기간 지났는데 아무도 이의하지 않은 경우 이때 갱신되는 거고, 이 두 특별법은 2개월 전까지는 갱신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 더 가려면 쿠폰을 쓰면 돼요. 갱신 청구권. 갱신 후에 임차인이 해지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에서는 임대인이 해지하면 6월, 임차인 해지하면 1개월이고 동사는 양쪽 다 5월입니다. 자, 갱신 청구권 쿠폰이죠. 종료 6월에서 2월로 바뀌었습니다. 쿠폰 쓰면 1회, 최저 기간 2년 보장되니까 최대 4년까지 갱신되는 거고, 상가는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2월에서 2월 사이에 최대 10년까지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고 증액 시 5% 미만, 증액 시 5%를 넘을 수 없고 1년 내에서는 증액 못하고요. 민법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조, 세치기권, 주택 상가 다 있습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력을 갖추면 소액 보증금은 선순위로 배당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에는 권리금 보호 조항이 들어와 있고요. 비용 상한, 이건 민법에 있는 게 그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가액 증가 한도 내에서. 이거는 테마 13 임대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거 다 민법에서 배운 겁니다. 차임지체, 2기 차임지체되면 모든 권리를 잃습니다. 상가는 3기, 3회분 모든 권리를 잃습니다. 민법도 마찬가지고요. 이 표는 상가 건물 임대차까지 하고 다시 와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사실은 이 표를 봄으로써 상가 건물 임대차 법도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시면 이 표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험 문제 푸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